주막한 사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겁게 들어주시고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까치가 울어야 할 정월 초사흘 아침, 박씨가문 마당에는 까마귀 대신 흥분의 자식들의 뱃속 거지신들이 단체로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꼬르륵거리는 그 소리가 어찌나 우렁찬지 담장 넘어 옆집 누렁이가 제 밥그릇을 뺏으러 온 줄 알고 냅다 주랭랑을 칠 정도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는 흥분의 가족의 전 재산인 구멍난, 가마솥과 다리 하나가 가출한 소반이 민망한 몰골로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놀부는 콧구멍을 용의 콧김처럼 벌렁거리며 번쩍이는 비단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마당으로 위엄있게 들이닥쳤습니다. 이놈아, 내 놈 식구들이 축낸 쌀이 우리 집 곳간에 대들보를 흔드는데 아직도 배에선 가뭄든 논바닥 갈라지는 소리가 나느냐. 놀부의 사자우는 비정하다기보다 식비 때문에 가산탕진의 위기를 느낀 장남의 처절한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흥부는 그 와중에도 속 편한 얼굴로 형님의 소매자락을 붙잡고는 아첨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형님, 뱃속에 회충들이 단체로 탈춤을 추는지라 도통 멈추질 않사옵니다. 혹시 어제 먹다 남은 술지개미라도 없겠습니까? 이 대책없는 동생놈아,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술지개미를 찾지 마라. 어제 조상님 제사상의 대추를 씨까지 씹어먹은 게 누구더냐? 놀부는 속으로 뒷목을 잡으며 일부러 더 험악한 인상을 쓰며 벼락같은 고함을 내질렀습니다. 장씨 부인은 밥알이 찰떡같이 붙은 주걱을 보검처럼 휘두르며 안방에서 버선발로 튀어나왔습니다. 술지개미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 놈들이 우리 집 가산을 이쑤시개로 쓰기 전에 당장 이 집에서 꺼지거라. 그녀가 휘두른 밥주걱 끝에는 갓 지은 쌀밥 세 톨이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흥부의 줄줄이 사탕 같은 자식들은 그 밥알을 보며 마치 용궁의 보물이라도 본 듯 입을 해 벌렸습니다. 놀부는 결심한 듯 흥부의 해진 보따리를 제기 차듯 발끝으로 뻥 걷어차 대문 밖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이제 이 집 대문 안에서 공짜 밥물 구경은 꿈도 꾸지 마라. 가서 산신령께 빌어 이슬을 받아먹든 말든 내 알아서 해라. 바닥에 고꾸라진 흥부는 흙먼지를 털며 일어났으나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된 멍청한 표정뿐이었습니다. 형님, 짐을 밖으로 옮겨주시니 그 친절에 감복하오나 어찌하여 대문 빗장을 그리 급히 거시는 것입니까? 이 바보야, 내가 이렇게 모질게 굴어야 내 놈이 남의 밥그릇만 쳐다보는 버릇을 고칠 것 아니냐? 놀부는 일부러 가증스러운 실소를 터뜨리며 그 말에 장씨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 밥주걱을 들어 흥부의 왼쪽 뺨을 찰떡 소리가 나게 후려쳤습니다. 소매 안에서 엽전 한 잎을 꺼내 흥부의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이것은 내가 내 놈에게 주는 마지막 자비이자 노자이니 이걸로 엿을 사먹든 집신을 꼬든 마음대로 하거라. 땡그랑 소리를 내며 흙바닥에 구르는 노전을 보며 흥부의 아내가 드디어 참았던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형님, 아주머님, 작별 인사로 밥주걱에 밥풀이라도 묻혀주셔야지 생사람을 이리 길바닥에 내치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찰진 타격음과 함께 흥부의 시퍼런 수염 자국 위로 쌀밥 세 톨이 훈장처럼 박혔습니다. 흥부야, 사실 그 밥알 밑엔 내가 귀한 고약을 듬뿍 발라놓았다. 내 뺨에 난 종기를 그대로 두면 목숨이 위험할까 싶어 그러는 것이니라. 놀부는 속마음을 감추려 짐짓 수염을 만지며 산을 울리는 악당의 웃음소리를 시전했습니다. 보아라, 내 아내의 인심이 이리도 후하다. 길 가다 허기지면 뺨에 붙은 밥알이나 하차 먹거라. 흥부는 뺨에 붙은 밥알을 혀로 낼름 떼어 먹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밥맛이 너무 달았기 때문입니다. 형님, 이 밥알은 참으로 꿀맛이옵니다만 오른쪽 뺨은 짝이 맞지 않아 심히 허전하옵니다. 이 대책 없는 소리에 놀부는 정말로 실성할 것 같은 현기증을 느끼며 대들보를 붙잡았습니다. 오 통제라, 저런 위인이 내 동생이라니. 조진사의 첩자들이 보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느냐. 놀부는 얼른 흥부의 엉덩이를 걷어차며 대문 밖으로 완전히 방출해버렸습니다. 시끄럽다. 내 놈의 그 속 편한 소리를 더 듣다간 내 명줄이 먼저 끊어지겠다. 썩 물러가라. 콰당 소리와 함께 대문이 닫히고 빗장 지르는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흥부는 닫힌 문 앞에서 잠시 넋을 놓고 있다가 비로소 목청을 높여 통곡 섞인 일가를 날렸습니다. 내 놈이 정녕 그러고도 나의 형님이란 말이냐. 평소 순둥이 같던 동생의 묵직한 외침에 놀부는 대문 뒤에서 숨을 죽이고 귀를 세웠습니다. 그래, 드디어 아우의 가슴에 도끼가 서리는구나. 그 분노로 세상을 헤쳐나갈 힘을 얻거라. 흥부는 비장한 표정으로 닫힌 대문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다음 말을 우렁차게 이었습니다. 형님은 천재라더니 셈법이 형편없구려. 우리 애가 12인데 밥알새 톨로 퉁치려 하다니 이 무슨 무도한 짓입니까? 대문 뒤에서 감동할 준비를 하던 놀부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 녀석은 분노의 핵심조차 가성비. 아니, 양에 많고 적음에 두는구나. 참으로 대단한 종자로다. 장씨 부인은 기가 막혀 허탈해하는 남편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서방님, 노여워 마셔요. 그래도 아까 밥주걱에 묻힌 것은 최고급 우황청심한 가루였으니까요. 놀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흥분의 무리가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대문에 이마를 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흥부의 자식들이 아버지, 우리 이제 달밤에 소풍 가는 거예요? 라며 철없는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래, 강아지들아. 오늘 아버지가 형님께 큰 가르침을 얻었다. 인생은 만만한 것이 아니란다. 흥부는 엽전 한 잎을 가슴팍에 소중히 갈무리하고는 비틀거리는 가족들을 이끌고 황량한 고갯길을 올랐습니다. 가거라 흥부야. 내가 이 집에서 악기 소리를 들으며 곳간을 지킬 테니 너는 그 천치 같은 모습으로 조진사의 눈을 속여라. 놀부는 비로소 가마지였던 주먹을 펴고 손바닥에 밴 차가운 땀을 도포자락에 닦아냈습니다. 사실 놀부는 간밤에 흥부가 머물 초가집을 미리 수리해두고 구들장 밑에 쌀 한 가마니를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부인, 조진사가 보낸 첩자들이 저 소나무 뒤에서 엿보고 있겠지? 더 모질게 소리 지르시오. 장씨 부인은 목청을 가다듬고 담장이 무너지라 다신 오지 마라. 이식충이더라. 라고 악을 썼습니다. 담장 밖 소나무 뒤에서 이를 지켜보던 조진사의 하수인이 비열하게 낄낄거리며 보고를 하러 사라졌습니다. 모든 연극이 치밀하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놀부의 가슴 한구석은 시린 겨울바람이 부는 듯 아려왔습니다. 그나저나 저 녀석, 아까 뺨에 붙여준 밥알에서 고향 냄새가 진동했을 텐데 어찌 그리 잘도 씹어 삼키던지. 놀부는 어처구니 없는 동생의 생존력과 낙천성에 혀를 내두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시린 칼바람 사이로 흥분의 가족이 부르는 처량하고도 유쾌한 타령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비정하면서도 우스꽝스러운 하지만 피보다 진한 형제의 눈물겨운 이별식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매서운 북풍한설이 몰아치는 정월, 흥분의 가족은 어느 이름 모를 산기슭 허름한 초가집에 닿았습니다. 석갈에는 사가 내려앉고 벽은 구멍이 숭숭 뚫려
찬바람이 안방을 안방마님처럼 드나드는 폐가였습니다. 아이들아, 보아라. 사방이 뚫려 있으니 방 안에서도 달구경을 할 수 있는 풍류 넘치는 집이 아니냐. 흥부는 이가 덜덜 떨리는 와중에도 자식들을 안심시키려 능청스럽게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동생아, 그 집은 내가 어제 사람을 시켜 구들장을 새로 놓고 볏짚을 덧대어 둔 곳이다. 부디 얼어 죽지 마라. 놀부는 멀리 잿빛 언덕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시린 손을 소매 안으로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흥부의 처는 떨리는 손으로 빈 솥바닥을 긁었으나 나오는 것은 쇳가루 섞인 낡은 먼지뿐이었습니다. 서방님, 애들이 배고파 잠을 못 잡니다. 뺨에 붙었던 그 밥알이라도 좀 나눠주셨어야지요. 아내의 원망 섞인 말에 흥부는 머쓱하게 웃으며 제 왼쪽 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사실 그 밥알을 씹어 삼켰을 때 흥부의 입안엔 진한 우황과 고향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부인, 형수님이 주신 그 밥알이 참으로 신통방통하오. 뺨에 고름이 다 가라앉고 몸에 열이 나더이다. 흥부는 형님에게 맞은 자리가 오히려 따뜻하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 시각 놀부의 집에서는 조진사가 보낸 첩자들이 문틈으로 놀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박생원, 동생을 그리 매정하게 쫓아내니 속이 시원하시겠소? 조진사의 수화가 비아냥거리자 놀부는 일부러 더 크게 껄껄거리며 독한 술을 들이켰습니다. 그 식충이 놈들을 떼어냈으니 이제야 내 발 뻗고 자겠네. 여보, 오늘 저녁은 소고기 무국을 진하게 끓이시오. 사실 내 목구멍엔 생선 가시가 걸린 듯 밥 한 톨 넘어가지 않는데 너희 놈들을 속이려면 이리 연출해야겠지. 놀부는 첩자들 앞에서 일부러 기름진 고기를 씹으며 마음으로는 동생이 머무는 산기슭의 눈보라를 걱정했습니다. 한편 산속 초가집에서는 흥부의 어린 아들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마당에 눈을 한 웅큼 퍼입에 넣었습니다. 아버지, 이 눈맛이 꼭 달콤한 백설기 같사옵니다. 우리 오늘 백설기 잔치하는 거지요? 자식의 해맑은 물음에 흥부의 가슴엔 비로소 날카로운 얼음 파편이 박히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장하다 내 아들아. 그 눈 설탕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니 어서 들어가 한숨 자자꾸나. 흥부는 아이들을 찬 바닥에 눕히고 자신의 해진 저고리를 벗어 덮어주며 밤새도록 뼈가 시리는 추위를 견뎠습니다. 형님, 저를 미워하셔도 좋으나 이 어린 것들의 굶주림만은 참으로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새벽녘 모두가 잠든 사이 초가집 뒷마당에 누군가 검은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나타났습니다. 놀부가 보낸 충직한 노복이 낡은 가마니 하나를 슬그머니 놓고는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무를 하러 나갔던 흥부가 뒷마당에서 그 가마니를 발견하고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 부인, 이것 좀 보시오. 산신령님이 가련한 우리를 보고 보물을 내려주셨소. 가마니 속에는 썩기 직전의 감자와 겉보리 서말, 그리고 누군가 입다 버린 듯한 두툼한 손바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흥부는 그것이 버려진 쓰레기가 아니라 놀부의 치밀한 배달임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손바지 주머니 깊숙한 곳에는 은밀하게 감춰진 금전 한 잎과 조진사를 조심하라는 쪽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바지 주머니엔 구멍이 뚫려 있구려. 참으로 버려진 물건치고는 따뜻하기도 하지. 흥부는 그 바지를 입으며 신이나 덩실덩실 춤을 췄지만 아내는 남편의 무신경함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님은 분명 우리를 버리셨는데 왜 이 바지에선 형님이 즐겨 쓰시던 향나무 냄새가 나는 걸까? 흥부 아내는 코끝을 스치는 익숙한 향기에 말없이
서쪽 하늘 놀부의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며 평화롭던 초가집에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조진사의 하수인들이 흥부의 자립을 방해하고 놀부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들이닥친 것입니다. 이봐라, 거지 흥부야. 내 형놈이 우리 나리께 빚진 이자가 산더미니 이 오두막이라도 내놓아야겠다. 흥부는 당황하여 맨발로 뛰어나와 그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이 집은 산신령님이 주신 거처이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 잠자리는 빼앗지 말아 주십시오. 그 무례배들이 흥부를 밀치고 집안을 유린하려 할 때 저 멀리서 고함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어떤 놈들이 내 허락도 없이 이 거지놈들을 건드리느냐. 괴롭혀도 내가 괴롭힌다. 비단 도포를 휘날리며 나타난 놀부는 말 위에서 채찍을 휘두르며 무례배들을 쫓아버렸습니다. 흥부는 구세주를 만난 듯 반가워했지만 놀부의 입에선 다시금 비수 같은 말이 쏟아졌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조진사 빚쟁이들에게 안방을 내줄 셈이냐? 차라리 내가 불태워버리겠다. 놀부는 일부러 마당에 불을 피우는 신용을 하며 조진사의 첩자들이 보란듯이 행패를 부렸습니다. 미안하다 흥부야. 내가 이렇게 사납게 굴어야 저놈들이 너를 무시하고 감시를 늦출 것 아니냐. 놀부의 채찍 끝은 흥부를 향했지만 정작 매를 맞는 것은 흥부가 아니라 마당의 흙바닥뿐이었습니다. 형님,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왜 이리도 저를 못살게 구시는 겁니까? 흥부의 절규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고 놀부는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말을 돌렸습니다. 놀부가 떠난 자리에는 다시금 정막이 감돌았고 흥부는 무너진 가슴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울며 주저앉은 자리에는 놀부가 채찍질하며 슬쩍 떨어뜨린 고기 뭉치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여보, 형님이 가시며 소고기를 흘리고 가셨소. 참으로 칠칠치 못한 분이로구려. 흥부는 다시금 해맑게 웃으며 고기를 집어들었지만 그의 아내는 남편의 등 뒤에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형님이 흘린 것은 고기가 아니라 당신을 향한 목숨건 사랑인데. 산 너머로 돌아가는 놀부의 뒷모습은 지는 해를 등지고 유난히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매질했던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평생 지고 갈 악인의 명구를 스스로 깊게 팠습니다.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해도 좋다. 너만은 이 모진 겨울을 지나 꽃피는 봄을 보거라. 놀부의 독백은 찬바람에 섞여 흥부의 귀에는 닿지 못한 채 하얀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그렇게 형제의 가슴에는 서로 다른 이유의 멍이 시퍼렇게 들어가는 겨울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월 긴긴 밤 산기슭 오두막에는 짐승의 울음보다 더 처량한 자식들의 배앓이 소리가 문창지를 떨게 했습니다. 칼날 같은 북풍은 벽 사이 구멍을 이잡듯 뒤져 식구들의 얇은 혼니불 속으로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흥부는 차가운 방구석에서 제 손을 비비며 기름기 하나 없는 화로의 재만 멍하니 손가락으로 휘저었습니다. 이대로는 내일 아침 해를 보지 못할 자식이 있겠구나. 아비의 명주를 팔아서라도 입에 풀칠은 해야겠다. 여보, 내일은 고을 관가에 나가보려 하오. 건강한 사내 하나 매품 팔 사람을 구한다더이다. 아내의 눈에 고인 눈물이 촛불에 비쳐 파들파들 떨렸지만 흥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제 볼기를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오. 내 볼기짝이 맷돌보다 단단하니 곤장 몇 대의 쌀 한 가마니면 남는 장사 아니겠소? 동생아, 매품이라니. 내 가냘픈 등판이 곤장 아래 눕는 꼴을 보느니 내 심장을 도려내겠다. 놀부는 오두막 뒷벽에 붙어 숨을 죽인 채 찬서리에 얼어붙은 주먹을 입에 물고 통곡을 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가 앞마당에는 돈 몇 푼에 목숨을 맡긴 장정들이 줄을 서서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관가 마당에는 묵은 장부 타는 냄새와 비릿한 땀 냄새가 뒤섞여 맡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자, 다음 죄인 조 씨를 대신해 곤장 30대를 맡고 맷값을 챙길 용자가 누구냐? 이방의 거만한 외침에 흥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떨리는 손을 번쩍 들고 군중 속에서 튀어나갔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맷값으로 쌀 한 가마니와 약값 서푼만 주신다면 뼈가 가루가 되어도 쫓아옵니다. 흥부는 짐짓 씩씩한 척하며 곤장틀 옆에 누웠으나 그의 마른 다리는 낙엽처럼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놈 보게, 자네처럼 뼈만 남은 놈이 30대를 맞으면 관가에 시체 치우는 일만 느는 것 아니냐? 사령들의 비웃음 섞인 농담에 흥부는 오히려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해악적인 무대를 펼쳤습니다. 날이 제 볼기가 겉보기엔 부실해도 속은 무쇠로 꽉 차 있사옵니다. 자, 어서 찰지게 한 대 쳐보시지요. 그때 비켜라, 이 탐욕스러운 놈들아. 라는 서슬퍼런 호통소리가 관가 정문을 부술 듯 울려 퍼졌습니다. 화려한 칠보 가마를 타고 나타난 놀부는 거드름을 피우며 비단 부채로 코를 막은 채 흥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우야, 조진사의 첩자들이 사방에 깔렸으니 이제부터 나는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악마가 되어야 한다. 놀부는 일부러 가죽 장화신은 발로 흥부의 가슴팍을 사정없이 밀치며 가래침을 뱉어냈습니다. 이 상거지 놈이 여기까지 와서 관청 마당을 더럽히느냐? 내 놈 몸뚱이가 네 집 개뼈다귀인 줄 아느냐? 흥부는 갑작스러운 형님의 등장에 당황하여 흙바닥에 고꾸라진 채 넙죽 엎드려 빌고 또 빌었습니다. 형님, 제발 이번만은 방해하지 마십시오. 이 맷값이 없으면 제 자식들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합니다. 놀부는 비정한 표정으로 이방에게 엽전 주머니를 통째로 던져주며 짤랑거리는 금소금으로 사방을 압도했습니다. 이방, 저 천치 같은 놈 대신 내가 2배의 돈을 낼 테니 오늘 매품 명단에서 저 이름을 지워버리시오. 이방은 굴러들어온 횡재의 입이 귀에 걸리며 흥부의 이름을 먹물로 사정없이 문질러 지워버렸습니다. 형님, 왜 이러십니까? 형님이 쌀 한 톨 안 주실 거면 제가 제 몸이라도 팔겠다는데 왜 길을 막으십니까? 흥부는 억울함에 복받쳐 대성통곡을 하며 놀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처절하게 늘어졌습니다. 놀부는 속으로 피눈물을 쏟으며 오히려 더 독하게 흥부의 손등을 밟아 진문계는 비열한 연기를 수행했습니다. 내 가문의 수치다. 매품이나 파는 놈이 내 아우라니. 차라리 굶어 죽어 이 형의 이름을 높이거라. 아프냐 흥부야. 내 발밑에서 떨고 있는 내 손을 보며 내 심장은 이미 수천 조각으로 도려내지고 있단다. 놀부는 차갑게 등을 돌려 가마에 올랐고 흥부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핏기 가신 손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놀부 저놈, 제 동생 죽는 꼴을 즐기는구나라며 돌팔매질할 기세로 침을 뱉었습니다. 하지만 가마문이 닫히는 순간 놀부는 소리 없이 오열하며 제 입술을 깨물어 선열이 낭자했습니다. 관가에서 쫓겨나 산길을 오르는 흥부의 그림자는 지는 해를 따라 길고도 처량하게 늘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어라 말한단 말인가. 아비가 못나서 매 한 대조차 맞지 못했다고 해야 하는가. 그때 길모퉁이 낡은 소나무 뒤에서 검은 옷을 입은 누군가 흥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놀부의 충직한 노복이 주변을 살피더니 묵직한 보따리 하나를 흥부의 품에 거칠게 안겨주었습니다. 이건 우리 주인님이 버리라고 하신 쓰레기니
임자 없는 물건이라 생각하고 가져가시오. 보따리 속에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과 약값이라 적힌 돈주머니가 조심스레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누구의 것이란 말인가? 혹시 형님이? 아니지, 그럴 리가 없지. 흥부는 의아해하면서도 우선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보따리를 꽉 쥐고 집으로 내달렸습니다. 그 시각 놀부의 서재에서는 조진사와 놀부의 위험한 거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생원, 동생을 참으로 철저하게 유린하더구만. 이제 선산문서를 넘겨야 우리 거래가 완성되지 않겠소? 조진사의 비열한 웃음에 놀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흔들리는 촛불 너머로 독한 술을 삼켰습니다. 나리, 제 아우는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으니 걱정 마십시오. 문서는 내일 정오에 넘기겠습니다. 조진사, 내 놈이 탐내는 그 선산문서. 이미 흥부의 이름으로 관가에 공증을 맞춰두었으니 헛물만 켜게 될 것이다. 놀부는 가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조진사에게 바치는 척하며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놀부는 몰래 서재 뒷문을 열고 미리 준비해둔 박씨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씨앗이 아니라 가문의 비상금이 숨겨진 곳을 가리키는 정교한 암호였습니다. 흥부야, 조금만 더 견뎌라. 이 박씨가 싹을 틔울 때 너는 조선에서 가장 당당한 주인이 될 것이다. 놀부의 독백은 차가운 밤 공기에 섞여 파들파들 떨렸고 그의 눈물은 촛불보다 먼저 꺼졌습니다. 다음 날 흥분의 오두막 마당에는 날개 한쪽을 늘어뜨린 제비 한 마리가 구슬프게 울며 날아들었습니다. 흥부는 그 작은 생명을 보며 마치 매품을 팔지 못한 자신의 신세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비야, 너도 나처럼 갈 곳을 잃었구나. 걱정 마라. 아비가 다리는 꼭 고쳐주마. 흥부가 정성스레 제비의 다리를 감싸 쥐었을 때 그 따뜻한 체온은 보이지 않는 연이 되어 놀부에게 닿았습니다.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놀부는 비로소 감아쥐었던 주먹을 풀고 긴 한숨과 함께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 남을 돕는 내 그 바보 같은 천성이 결국 우리 가문을 일으킬 유일한 불씨가 될 것이다. 장씨 부인은 남편의 야윈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을 눈빛으로 위로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마을 사람들이 우리 집 담벼락에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합니까? 부인, 돌을 맞으면 어떻소? 흥분의 집 굴뚝에 연기만 나게 할 수 있다면 이까짓 돌은 솜사탕 가꾸려. 놀부는 씁쓸하게 웃으며 내일이면 사라질 자신의 영화를 뒤로하고 마지막 장부를 불태웠습니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 놀부의 지난 세월이 재가 되어 흩어지고 새로운 서사의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흥부가 고쳐준 제비가 다시 하늘로 솟구치던 날 산골짜기에는 기적 같은 밭꽃 향기가 미리 배어들었습니다. 시련은 이제 끝이 아니라 더 거대한 축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어두운 새벽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형님, 왜 저를 이토록 미워하십니까? 흥부의 원망 섞인 잠꼬대가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아우야, 왜 나를 이토록 사랑하느냐? 놀부의 보이지 않는 대답이 눈 속에 파묻혀 길을 냈습니다. 피보다 진한 형제의 비밀은 그렇게 박씨앗 속에 단단히 응축된 채 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린 겨울이 가고 남촌에서 불어온 훈풍이 얼어붙은 산자락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봄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계곡의 얼음이 녹아 흐르는 소리는 마치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청아하게 흥분해 오두막 마당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작년 겨울 다리가 부러진 채 서글프게 울던 그 제비가 강남의 따뜻한 기운을 싣고
다시금 흥부의 지붕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고, 기특한 지구. 내 다리가 어찌 이리도 말끔히 나았느냐? 잊지 않고 찾아주어 정말 고맙구나. 흥부는 제비의 머리를 거친 손으로 쓰다듬으며 해맑게 웃었지만 그의 얼굴은 겨운의 굶주림으로 인해 누렇게 뜬 채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비는 지적이며 입에 물고 온 푸르스름한 박씨 하나를 흥부의 손바닥 위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박씨의 표면은 매끄러운 옥처럼 빛났고 그 차가운 촉감은 흥부의 거친 손바닥에 묘한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흥부야, 그 씨앗은 내가 천하의 장인을 시켜 속을 비우고 가문의 비기를 숨겨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열쇠란다. 놀부는 가문의 선산을 조진사에게 넘기기로 약조한 마지막 날, 멀리서 제비가 날아가는 궤적을 보며 홀로 식은 잔술을 들이켰습니다. 술잔 속에는 지는 해의 붉은 노을이 담겨 있었고 놀부의 눈동자에도 그만큼이나 붉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흥부는 신이 나서 마당 구석 가장 볕이 잘 들고 물기가 촉촉한 명당에 정성스레 구덩이를 팠습니다. 흙냄새는 어머니의 품처럼 구수하고 습했으며 흥부는 그 흙을 만지며 생전 처음 느껴보는 희망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부인, 보시오. 올해는 이 박이 주렁주렁 열려 우리 아이들 배를 꽉 채워줄 모양이요. 아내는 대답 대신 남편의 툭 붉어진 척추뼈를 가슴 아프게 쓸어내렸고 그들의 발치에선 기적 같은 초록빛 싹이 돋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박은 어찌나 기운이 좋은지 하룻밤 자고 나면 담장을 넘고 이튿날이면 초가집 지붕을 온통 초록빛으로 뒤덮었습니다. 넝쿨이 뻗어나가는 소리는 마치 살아있는 뱀이 비늘을 비비며 기어가는 듯 은밀하고도 힘찼습니다. 그래, 내가 밤마다 몰래 내 집 뒤뜰에 묻어둔 희귀한 약재 찌꺼기와 숙성된 거름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구나. 사실 놀부는 남들이 잠든 축시마다 짐꾼으로 변복하고 흥분의 오두막을 찾아 땅을 갈고 비료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의 화려했던 손등에는 흙먼지가 끼었고 손톱 밑은 검게 물들었지만 놀부는 그것을 가문의 훈장이라 여겼습니다. 지붕 위에 열린 밭꽃은 달빛을 받으면 마치 은가루를 뿌려놓은 듯 눈부시게 하얀 빛을 내뿜었습니다. 그 향기는 또 어찌나 진한지 산 아래 마을까지 달콤하고 알싸한 밭꽃 내음이 안개처럼 깔려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흥분의 지붕에 귀신이 곡할 박이 열렸다며 수군거렸고 그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조진사의 귀에 닿았습니다. 박생원, 동생 놈 집 지붕에 괴상한 박이 열렸다는데 혹시 자네가 숨겨둔 재산이라도 있는 건 아니겠지? 조진사는 기름진 수염을 만지며 의심 어린 눈초리로 놀부를 쏘아보았고 놀부는 일부러 껄껄거리며 비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날이 그깟 박에서 금이 나오겠습니까? 쌀이 나오겠습니까? 그저 거지의 마지막 발악일 뿐입니다. 의심해라, 조진사. 내 놈이 그 박을 무시하고 비웃을수록 내 아우는 더 안전하게 만복을 누릴 것이니. 어느덧 추석 달빛이 영롱하게 차오른 밤, 흥분의 지붕 위에는 집채만 한박 세 통이 보름달처럼 탐스럽게 익었습니다. 박의 표면을 만져보니 어찌나 단단하고 매끄러운지 마치 잘 닦인 청자기의 차가운 피부를 만지는 듯 했습니다. 흥부의 자식들은 박 넝쿨 아래 옹기종기 모여 앉아 저 박을 타면 안에서 꿀떡이 나올까요? 라며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그 아이들의 텅 빈 뱃속에서 들리는 꼬르륵 소리는 흥부의 가슴을 다시금 칼로 베는 듯 아프게 했습니다. 자, 우리 식구 오늘 밤 배 터지게 박속이라도 끓여 먹어보자구나. 슬근슬근 톱질하세. 흥부와 처가 마주 앉아 켜는 톱질 소리가 적막한 산골짜기에
슥싹슥싹 비장한 장단을 만들어냈습니다. 톱날이 박의 껍질을 파고들 때마다 사락사락하며 하얀 가루가 떨어졌고 박 특유의 신선하고 비릿한 향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첫 번째 박이 쩍하고 갈라지는 순간 그 안에서는 금은 보화가 아닌 눈부시게 하얀 쌀밥이 산더미처럼 쏟아졌습니다. 오, 이게 웬 쌀이란 말이냐? 산신령님이 정녕 우리를 가련히 여기셨구나. 쌀알 하나하나가 진주처럼 영롱하게 빛났으며 갓 지은 밥처럼 고소한 온기가 마당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흥분의 가족은 미친 듯이 쌀밥을 손으로 퍼먹으며 오열했고 그 뜨거운 눈물은 밥알 위로 떨어져 소금기 섞인 환희가 되었습니다. 그 쌀은 내가 작년 가을부터 전국을 돌며 조진사의 눈을 피해 모아둔 이 나라에서 가장 기름진 햅쌀이란다. 놀부는 자신의 집 곳간이 조진사의 압류 딱지로 도배되는 줄도 모르고 멀리서 들려오는 동생의 환호성에 비로소 묵은 체증을 내려보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박을 타자 이번에는 형형색색의 비단과 무명천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와 마당을 무지갯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부인, 이제 우리 아이들 살갗에 바람 들 일 없겠소. 이리도 고운 옷감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소. 비단의 감촉은 마치 흐르는 물처럼 매끄러웠고 그 위에 수놓아진 문양들은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듯 생생했습니다. 흥부는 비단 자락을 얼굴에 비비며 아이처럼 울었고 그의 아내는 비단 갈피에 숨겨진 작은 종이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우애는 생명보다 중하고 인내는 복의 뿌리이다. 아내는 그 강직하고도 정갈한 필체가 누구의 것인지 단번에 알아보고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서쪽 하늘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형님, 당신의 글씨군요. 이 거친 비단결에 묻은 당신의 피땀 섞인 고통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박을 탈 때 흥부의 손은 경건함마저 느껴질 정도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톱날이 박의 심장을 가르는 순간 그 안에서는 금박을 입힌 두툼한 가죽 문서 꾸러미가 장엄하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놀부의 재산 목록이 아니라 조진사가 가로챘던 마을 사람들의 토지 문서와 흥부의 이름으로 된 새로운 가옥 증서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내가 어찌 이런 거대한 문서를 가질 수 있단 말이냐? 문서의 묵직한 무게감은 흥부의 손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굽었던 등을 펴게 만드는 정의의 무게였습니다. 흥부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문서 끝에 찍힌 형님, 놀부의 은밀한 낙관을 보고는 전신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흥부야, 이제 내가 이 마을의 주인이다. 조진사의 마수로부터 내가 목숨 걸고 지켜낸 유일한 가문의 유산이란다. 놀부는 지금 조진사의 수하들에게 끌려가며 차가운 흙바닥 위로 내동댕이 쳐지고 있었습니다. 박생원, 자네가 감히 나를 속이고 가문을 흥부 이름으로 빼돌리다니. 내 놈은 이제 평생 지하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다. 조진사의 분노 어린 발길질에 놀부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보름달 아래에서 하얗게 미소 지었습니다. 조진사, 내 육신은 옥에 갇혀 썩어도 내 아우는 이제 비단 이불을 덮고 잘 것이니 나는 그것으로 족하오. 놀부의 비명 섞인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흩어질 때 흥분의 오두막에선 기적 같은 노래와 울음이 뒤섞여 터져나왔습니다. 흥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때렸던 밥주걱에 묻은 밥알이 사실은 고약이었다는 것을, 형님의 모든 악행이 사랑이었음을. 형님, 제가 바보였습니다. 형님의 깊은 속도 모르고 원망만 했던 이 아우를 용서하십시오. 흥부는 비단과 쌀더미를 뒤로 한 채 피 묻은 맨발로 밤길을 달려
형님의 불타는 집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밤 공기에는 매캐한 탄내와 함께 형님의 마지막 채취가 섞여 있어 흥부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불꽃 속에서 타들어가는 형님의 낡은 각근 하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가슴에 품은 흥부의 포효가 온 산을 울렸습니다. 이 각근에 밴 향은 형님의 눈물이요. 나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악기가 되었던 형님의 거룩한 희생이로다. 제비는 지붕 위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구슬프게 울더니 다시금 밤하늘을 가르며 남쪽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박씨 속에서 나온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깨진 형제애를 다시 붙이는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단단한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놀부의 진심을 알게 되어 숙연해졌고 조진사의 악행에 맞서 횃불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비극의 마른 나뭇가지 끝에서 기적처럼 피어난 이 하얀 축복은 이제 탐욕의 눈먼 자를 향한 시린 응보의 칼날을 갈며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저를 위해 기꺼이 지옥의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다면 이제 소재는 그 지옥을 무너뜨려서라도 형님을 모셔올 것입니다. 흥부의 젖은 눈동자 속에는 평생의 어리석음을 태워버릴 듯한 분노와 형님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긴 결연한 지혜의 불꽃이 무섭게 일렁였습니다. 피보다 진하고 눈물보다 뜨거웠던 형제의 비밀은 깨진 박껍질의 하얀 살결마다 아로새겨져 천년의 세월을 흐를 전설의 문장이 되었습니다. 달빛마저 숨을 죽인 그 밤, 형을 구원하겠다는 아우의 맹세가 흩어진 박향기를 타고 차가운 감옥의 창살 너머까지 길게 뻗어나갔습니다. 조진사의 집무실에서는 가여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비릿한 먹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는 놀부에게서 뺏은 선산을 팔아치우는 것도 모자라 마을의 어린아이들 입으로 들어갈 죽 한 그릇까지 세금으로 뺏어갔습니다. 박생원, 내 놈이 감히 나를 속여? 흥부놈에게 빼돌린 가옥 문서를 내놓지 않으면 오늘 내 놈의 손가락을 하나씩 분지르겠다. 지하 감옥에 갇힌 놀부의 앞에는 시뻘겋게 달궈진 인두가 뱀처럼 혀를 낼름거리고 있었습니다. 조진사는 놀부의 야윈 어깨를 구둣발로 짓밟으며 그의 상처난 가슴에 독한 소주를 사정없이 부었습니다. 아프구나. 하지만 이 아픔보다 흥부가 배불리 먹고 있을 생각에 내 입가엔 자꾸만 웃음이 번지는구나. 놀부는 피 섞인 침을 조진사의 비단 장화에 뱉으며 부러진 치아 사이로 서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조진사, 탐욕은 밑빠진 독과 같아 결국 내 놈을 집어삼킬 것이다. 내 아우는 이미 내 놈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 분노한 조진사는 달궈진 인두를 들어 놀부의 가슴을 향해 내리치려던 찰나였습니다. 광가에 고하노라. 여기 만백성의 피를 빠는 흡혈귀가 살고 있다. 담장을 넘어온 것은 분노에 찬 수백 명 백성의 함성과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였습니다. 대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은 더 이상 누더기를 걸친 거지 흥부가 아니었습니다. 놀부가 박 속에 숨겨두었던 눈부신 청색 비단 도포를 입고 머리에는 정갈한 갓을 쓴 흥부가 위엄있게 서 있었습니다. 흥부의 손에는 놀부가 목숨 걸고 지켜낸 조진사의 매관매직 장부와 세금 착복 증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조진사, 내 놈의 추악한 죄상은 이미 이 장부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당장 내 형님을 풀어드려라. 조진사는 당황하여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하수인들에게 칼을 뽑으라 소리쳤습니다. 이 거지가 어디서 가짜 문서를 들고 와 행패냐? 저놈들을 모조리 베어버려라. 하지만 이미 흥부의 뒤에는 조진사의 악행에 치를 떨던 수백 명이 마을 사람들이 낙과 괭이를 들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흥부는 품 안에서 놀부의 낡은 각근을 꺼내 보이며 눈물 섞인 사자우를 토해냈습니다. 보아라. 이것은 내 형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악기가 되어 남긴 피의 흔적이다. 너희가 짓밟은 것은 한 남자의 재산이 아니라 이 땅의 우애와 정이었다. 흥부의 일갈에 조진사의 하수인들조차 겁을 먹고 칼자루를 놓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흥부는 번개 같은 기세로 지하 감옥으로 달려내려가 쇠사슬을 돌로 내리쳐 끊어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형님을 발견한 흥부의 심장은 마치 수만 개의 바늘에 찔린 듯 난도질당했습니다. 형님, 형님, 이 못난 아우가 왔습니다. 정신 좀 차려보십시오. 놀부는 가물거리는 의식 속에서 아우의 고운 비단옷을 만지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뭐냐? 흥부야. 이제야 내가 진짜 주인의 자리를 찾았구나.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니옵니다. 형님이 사셔야 제가 비단옷을 입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발 눈을 뜨십시오. 흥부는 형님을 등에 업고 감옥을 빠져나왔고 지상에서는 조진사가 백성들에게 둘러싸여 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까지 뺏은 내 놈은 짐승보다 못하다. 백성들이 던진 돌과 흙덩이에 조진사의 화려한 관복은 순식간에 누더기가 되어 시궁창에 처박혔습니다. 조진사는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빌었지만 그가 뺏었던 수많은 목숨의 무게가 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흥부는 조진사의 발치에 놀부가 남긴 마지막 밥껍질을 던져주었습니다. 내 놈의 탐욕이 만든 이 텅 빈 껍질이 바로 내 놈의 마지막 안식처가 될 것이다. 관과 사령들이 들이닥쳐 조진사를 압송해 갔고 그의 전 재산은 흥부가 들고 있던 장부에 따라 백성들에게 환원되었습니다. 흥부는 형님을 모시고 예전의 그 넓은 기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마당에는 여전히 놀부가 심어두었던 박 넝쿨이 살아남아 하얀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흥부의 아내는 밤낮으로 약초를 다리며 아주버님의 쾌유를 위해 지극정성으로 기도했습니다. 형수님, 저를 원망하셨겠지요. 제가 이리도 잔인하게 굴었으니 말이요. 놀부가 겨우 정신을 차려 건넨 첫마디에 장씨 부인은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 아닙니다. 당신의 그 깊은 뜻을 이제야 알게 된 저희가 죄인입니다. 흥부는 형님의 머리맡에 앉아 어릴 적 형님이 가르쳐 주었던 천자문을 나직이 의졸였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형제는 하늘이 맺어준 운명이라 하셨지요. 놀부의 손을 꼭 잡은 흥부의 눈물 한 방울이 형님의 주름진 손등 위로 떨어져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형님, 이제는 제가 형님의 그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제발 떠나지 마십시오. 며칠 후 놀부는 기적처럼 기운을 차려 마당의 햇살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제는 나란히 툇마루에 앉아 멀리 보이는 선산의 푸른 능선을 바라보았습니다. 흥부야, 박 속에서 나온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놀부의 물음에 흥부는 형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형님의 심장 소리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지금 이 순간이 제게는 천금보다 귀합니다. 마당에서는 흥부의 아이들과 놀부의 자식들이 어우러져 제기차기를 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조진사의 폭정에 신음하던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집을 욕심쟁이 놀부집이 아니라 우애의 박씨 가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놀부는 품 안에서 소중히 간직했던 흥부의 낡은 저고리 조각을 꺼내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가난의 기억도 미움의 흔적도 이제 저 바람과 함께 사라져라. 오직 사랑만 남거라.
제비 한 마리가 다시금 지붕 위로 날아와 지지배배 축복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습니다. 밭꽃 향기는 그 어느 때보다 진하게 온 집안을 감싸 안으며 형제의 상처를 어루만졌습니다. 비극으로 시작된 서사는 이토록 찬란한 금빛 용서와 은빛 감동으로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형님, 내년 봄에는 우리 같이 저박씨를 심어볼까요? 그래, 아우야. 그때는 악기 연기가 아니라 진짜 농사꾼의 땀방울을 함께 흘려보자꾸나.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 아래 하나로 합쳐지며 조선 야담 사상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피보다 진한 형제의 사랑은 밭껍질보다 단단한 전설이 되어 후세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싹을 틔울 것입니다.